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마을길과 초가집 몇 채가 전부였던 곳이었어요. 저희 집은 남매가 6이었고 저는 그중 4번째 딸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하루 세 끼조차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아버지는 농사일을 마치면 막걸리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가 굽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여자가 공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자는 글자만 알면 된다. 아버지의 굵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면 저는 속으로 소리쳤어요. 왜요? 왜 여자라서 안 되나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학교가 좋았어요. 몰래 초등학교 담벼락 너머로 엿보는 교실. 분필이 칠판을 긋자 창문 틈으로 하얀 가루가 날렸습니다. 그 한 줄이 제 안을 켰어요. 갑돌이네는 사과를 5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손가락으로 몰래 계산해보며 답을 찾곤 했지요. 배움에 대한 갈증이 너무 컸어요. 맨발로 차가운 마루를 밟으며 집안일을 할 때도 장작을 패며 손바닥에 물집이 잡힐 때도 마음속에서는 늘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뒤편 감나무 밑에서 떨어진 교과서를 주워 읽고 있던 때였어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시내에서 새로 부임한 젊은 여선생님이셨어요. 머리에 작은 진주가 달린 머리핀을 꽂고 계셨는데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꾸중을 들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제 눈을 깊게 들여다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공부가 하고 싶구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여자라서 학교에 못 다녀요. 내 안에는 큰 재능이 있어.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꼭 쓰일 날이 올 거야. 마치 캄캄한 동굴에서 작은 불빛을 본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밤마다 선생님 댁 작은 사랑방이 제 비밀 교실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손에서는 늘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어요. 도시에서 오신 분만의 특별한 향기였지요. 한글의 자음은 21개란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선생님의 목소리를 따라 중얼거리며 글자를 익혀갔어요. 억양도 특별했습니다. 기역을 기역이라고 하실 때의 그 또렷하고 부드러운 발음. 이렇게 쓰는 거야. 천천히 정성스럽게. 선생님의 손이 제 손을 감싸며 연필을 잡아주실 때면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작은 등잔불 아래서 책장을 넘기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조마조마했어요. 대문을 열 때 삐걱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맨발로 마루를 밟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발끝으로만 걸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제가 숨겨둔 연습장을 발견하신 거예요. 국어, 산수 문제들이 빼곡히 적힌 그 종이를 보시더니 이게 뭐냐? 굵은 목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연습장을 낚아채더니 마당으로 나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짓밟으셨어요. 종이가 찢어지고 글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함께 산산조각 났어요.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할 거냐? 발밑에서 구겨지는 제 꿈을 바라보며 눈물이 쏟아졌지만 울 수도 항변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살그머니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그릇 소리를 더 낮추시며 아버지가 들을까봐 조심스럽게요. 정희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으로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있다고. 그 눈빛에서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도 제 편이시라는 걸.
그 후로도 선생님과의 수업은 계속되었어요.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욱 간절하게. 공부라는 건 계단 같단다.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야 해.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저는 지금 가장 낮은 계단에 서 있지만 언젠가는 꼭 꼭대기에 올라갈 거예요.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별들이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까만 하늘에 박힌 수많은 별들. 제 꿈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져 갔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깜빡하고 둔 교과서를 아버지가 발견하신 거예요. 발견. 이게 뭐냐? 굵은 목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떨어뜨리고 돌아봤어요. 파괴. 아버지는 책을 낚아채더니 마당 한가운데로 내던지고 발로 짓밟으셨어요. 표지가 찢어지고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최후 통첩. 다시는 책에 손대지 마라. 또 걸리면 집에서 내쫓는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내려진 선고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언니들은 고개를 떨구고 남동생들은 재미있다는 듯 킬킬거렸습니다. 오직 어머니만이 저를 바라보며 애타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날 밤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라도 날까봐 입을 꽉 다물고 눈물만 흘렸어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재능이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몰래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정희야. 작은 목소리로 부르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해보거라. 엄마가 도와줄게. 그 한마디에 눈물이 더욱 쏟아졌어요.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제 편이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치맛단을 말아쥐고 한숨을 삼키셨습니다. 엄마 젊었을 때도 못 배웠다. 그 말이 동맹의 서약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엄마 대신 꿈을 이뤄줘라. 엄마가 못한 걸 내가 해줘라. 어머니는 치마 속에서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내셨어요. 달걀 파신 돈으로 모은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책은 닭장 뒤 녹슨 깡통 속에 숨겼습니다. 뚜껑이 덜컥거리지 않으면 오늘도 살아남은 거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나갈 때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까지 따라와 등을 토닥여 주셨지요.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욱 간절하게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장마철에도 선생님 댁을 찾았어요. 비옷이 없어 멍석을 뒤집어 쓰고 갔지만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이런 날씨에도 오다니. 정말 대견하구나. 선생님의 격려가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오빠들의 조롱이 계속됐고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슬쩍 말을 돌려주셨어요. 소가 아파서 밤에 돌보고 있어요. 그런 핑계들이 언제까지 통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의 짜릿함, 어려운 한자를 읽게 되었을 때의 뿌듯함. 하지만 갈수록 아버지의 감시는 심해졌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가끔 제 방을 뒤지기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녹슨 깡통은 무사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집안 분위기도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버지는 술을 더 많이 드셨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혹시나 저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꿈을 꾸는 게 죄가 아니야. 밤마다 이불 속에서 다짐했어요. 내가 꼭 보여주리라. 여자도 할 수 있다고. 언젠가는 이 집을, 이 마을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거라고.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거라고. 봐요, 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갔어요. 다음에 걸리면 정말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선생님의 정성, 그리고 제 안에서 타오르는 꿈을 생각하면 절대 멈출 수 없었거든요. 새해가 되면 더욱 치열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선생님이 제 편에 서 계시니까요. 그리고 닭장 뒤 녹슨 깡통이 저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무렵 저는 대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대학 안내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등록금은 우리 집안의 수입의 3배였어요. 저희가 1년 내내 농사 지어번 돈의 3배를 한 번에 내야 한다니.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러웠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지?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돈을 벌어보기로 했습니다. 시내 작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을 걸어서 공장까지 갔지요. 공장 안은 끔찍했어요. 기계들의 굉음이 귀를 찢었고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달궜으며 기름과 쇠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작은 손으로 기계 부품들을 나르며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무거운 철판을 옮기다가 손가락을 기계에 끼이고 말았어요. 철판 모서리가 장갑을 베고 들어왔습니다. 하얀 실밥이 터지는 순간, 그리고 뜨거운 금속 냄새. 검지손가락에서 피가 쏟아졌어요. 손톱이 반쯤 까져 살점이 드러났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지요. 공장 언니들이 저를 보건소로 데려가 주셨지만 며칠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을 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런 식으로는 100년이 걸려도 등록금을 모을 수 없다. 그때 깨달았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희야, 손이 왜 그래? 괜찮아요. 작은 상처예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대학 갈 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며칠 후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희야, 이런 위험한 일까지 하면서 너무 무리했구나. 선생님은 제 다친 손을 보시며 안쓰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선생님, 돈이 없어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때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무슨 방법이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께 내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리고 군청 장학회에 추천서를 써드릴게. 선생님은 정말로 행동에 옮기셨어요. 먼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학생이 있다고, 꼭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린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직접 저를 불러 시험을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실력이 뛰어나구나. 이런 아이를 그냥 묻어둘 수는 없지. 그리고 교장 직인이 찍힌 추천서 한 장이 군청 장학회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지역의 유지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어요.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군 장학회에서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지역 유지분들이 나머지 절반을 후원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정희야, 됐다. 대학 갈 수 있다. 선생님이 달려와 소식을 전해 주셨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조건이 하나 있었지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뽑히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이 지역에서 몇 년간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다친 손가락이 아픈 것도 있고 오직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수학이 가장 어려웠어요. 미적분, 확률과 통계. 처음 보는 기호들이 외국어 같았지만 선생님은 같은 문제를 10번, 20번 물어봐도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하셨어요. 여자가 무슨 대학이야. 그 돈이면 남동생들이나 더 잘 가르쳐라.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혔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어요. 집안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저를 위해 더욱 힘내셨어요. 남의 집 일까지 하시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손등이 더욱 갈라지고 굽은 허리가 더 휘어져 갔지만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을의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적당한 나이에 시집가서 평범하게 사는 것도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까지 온 길을 생각하면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연탄불도 제대로 피우지 못해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방에서 이불을 둘둘 말고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힘들어서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앞으로의 일이 막막해서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정희야, 왜 우니? 어머니,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반드시.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엄마가 다 안다. 간절하면 반드시 길이 생겨.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머니 자신의 꿈 그리고 지금 저에게 거는 희망에 대해서요.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씀에 다시 힘이 났어요. 드디어 대학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불안하면서도 기대되었어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원서를 넣던 날 선생님이 함께 가주셨어요. 정희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늘이 다 알고 있을 거야.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시험장에 들어서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시골 농가의 네 번째 딸이 대학 시험을 치르다니. 손끝이 떨릴 만큼 간절했어요. 꼭 합격하고 말겠다고, 그래서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보답하겠다고 다짐하며 시험 문제지를 펼쳤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축하합니다. 귀하는 본교 의과대학에 합격하셨습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애지중지하던 논밭을 일부 팔아서라도 등록금을 마련하셨지요. 의과대학에 입학한 첫날부터
모든 게 신기했어요. 해부학 첫 실습 때 포르말린 냄새 너머로 차가운 시체 앞에 선 순간 생명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의사가 될 수 있구나. 인턴 시절 첫 당직 때는 잊을 수 없어요. 응급실에 실려온 할아버지의 심전계가 60을 그릴 때 제 손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드디어 정식 의사가 되어 첫 환자를 진료했을 때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 의사라서 더 믿음이 가요. 어디가 아픈지 말하기가 편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여자라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지만 처음 환자를 잃었을 때의 그 무력감도 잊을 수 없어요. 그 아픔이 저를 더 나은 의사로 만들어 주었지만요. 결혼하고 딸을 낳았지만 그 아이에게는 너는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늘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선생님과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병으로 요양을 떠나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거든요. 선생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어요. 세월이 흘러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마음 바른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가을 어느 토요일 오후 상견례를 위해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계산대 쪽에서 들려온 목소리. 예약 확인 좀 해주세요. 그 억양이 30년을 건너와 제 등을 밀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말투에 몸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단정한 한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계셨어요. 세월이 흘러 머리는 하얗게 되셨지만 머리핀 끝에 작은 진주가 여전히 반짝거렸습니다. 설마 그분이실까?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혹시 유선희 선생님 맞으세요? 정희야, 정말 너니?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선생님 품에 안겼습니다. 3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정희야 많이 컸구나. 정말 의사가 되었구나. 식장 한켠에서 우리는 눈물의 포옹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대편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제 예비 사위가 선생님을 보더니 달려와 안기는 거예요. 어머니. 그 순간 물컵의 얇은 유리테가 떨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그분이 바로 제 사위 될 청년의 어머니셨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30년 전에 헤어진 스승과 제자가 자식들의 결혼으로 다시 만나다니. 온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그 제자가 그래, 바로 정이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이야. 상견례 자리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인생 최고의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어요. 그날 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젊은 시절 부모님의 반대를 뚫고 대학에 가셨다는 것, 그래서 저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하실 수 있었다는 것. 내가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내 평생 최고의 보람이었어. 선생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아니야, 너에게 원래 그 힘이 있었던 거야. 나는 그저 믿어준 것뿐이고. 그때 깨달았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었구나. 저를 믿어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 그 마음이었구나.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선생님은 건강이 좋아지셔서 가끔 병원에도 놀러 오셨습니다. 딸의 결혼식 때는 선생님이 주례를 서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젊은이가 만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30년 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인연의 결실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운명이란 게 있구나 싶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선생님을 찾아뵈어요. 그럴 때마다 느껴요. 인생에서 진짜 스승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정희야, 내가 내 자랑이야.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진짜 자랑스러운 건 선생님이시라는 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재회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선생님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사실 병원을 예약해 두었어. 너한테 상의하고 싶은 게 있단다. 가슴 한구석이 불안해졌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에 뭔가 심각함이 느껴졌거든요. 요즘 몸이 자꾸 쇠약해지고 있어. 그리고 기침을 할 때 가끔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그 순간 의사로서의 직감이 스쳤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저는 즉시 선생님을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했어요. 저설량 CT에서 우상엽 1.5cm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기관지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했고 병리 결과는 폐선암이었어요. 병기는 IAE로 추정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며칠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암 환자를 진료해왔지만 제 은사님의 진단은 전혀 다른 일이었거든요. 선생님, 폐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초기라 충분히 치료 가능해요. 선생님은 의외로 차분하셨어요.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그럴 줄 알았다. 괜찮아, 정희야. 선생님, 이번엔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저는 즉시 선생님의 주치의가 되기로 했습니다.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종양내과가 모인 다학제 회의에서 치료 방향을 정했어요. 흉곽경 분절절 제술이 결정됐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선생님의 생명이 제 손에 달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선생님, 수술 잘 될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내가 얼마나 실력 좋은 의사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 걸.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절제연 음성이 확인됐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알령가 적혔을 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게 잤어요.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 항암 치료도 받아야 했어요. 저는 최신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해 국내외 의학 저널을 밤새 읽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선생님을 보는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3주차에 들어서자 모든 음식이 쓴맛만 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깻잎 향을 더한 미음에 작은 숟가락을 얹어드렸어요. 정희야, 내가 널 가르칠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구나. 그래도 선생님은 늘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힘든 순간들도 많았어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너무 힘들어 하실 때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달간의 치료 끝에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결과였습니다. 선생님, 완치됐어요. 그 순간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선생님과 함께 울며 기뻐했어요. 시간이 흘러 딸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은 그날을 위해 연보라색 한복을 준비하셨어요. 식이 끝난 후 저는 하객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한복 자락이 마룻바닥을 스쳤습니다. 이분은 제 인생을 만들어주신 스승이자 오늘은 제 사돈 어른이십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는 순간 박수 소리가 물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였던 제게 꿈을 심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 분, 그리고 제가 의사가 되어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순간 식장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희야, 내가 내 제자라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줘서 난 더 바랄 게 없구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기적처럼 이어지고 은혜는 결국 돌고 돌아 보답할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요. 30년 전 어린 저에게 희망을 주셨던 선생님을 제가 의사가 되어 치료해 드릴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보답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선생님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병원에 놀러 오셔서 젊은 의사들에게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편지 한 통을 주셨어요. 정희야,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다. 한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나를 치료해 주다니. 그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믿음은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되돌려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요? 지금 저는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려요.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늘 그렇게 말해줘요.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받은 사랑을 다시 베풀고 도움받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주고 꿈을 잃지 말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으로요. 그것이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갚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선생님과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검진표를 보시며 웃으시는 선생님의 손등에 핏줄이 살짝 보였지만 그 위로 따뜻한 햇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보답이겠지요.